네, 이번 시간은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좀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과학기술로 보는 북한의 변화, 이거를 좀 듣고자 해서 최근에 너무 소중한 책을 좀 내셨어요. 그래서 이 책 소개도 할 겸 또 이 책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도 좀 들어볼 겸 해서 강호재 박사님 모셨습니다. 강호재 박사님은 북한 과학기술 정책사 1호 박사라고 네, 특히 강조해서 네. 이 강호재 박사님 모시고 과학기술로 보는 북한의 변화를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책을 이렇게 딱 내셨잖아요. 이 네. 책을 한번 좀 잡아주십시오. 제가 이거 보니까 제목만 보고선요. 이게 굉장히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지금 그저께까지 검색했을 때 강호재 박사님과 더불어 저서에 얘가 뜨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로 북한 읽기 딱 하면은 저야 뭐 이제 좀 흥미 있어하는 분야이긴 한데 딱 보면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은 제목인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딱 넘겨서 목차만 한번 딱 들어가 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혹할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꽉 차 있다고. 저는 지금 목차까지밖에 못 읽어봤습니다. 이거 너무 따끈따끈한 책이라서. 근데 너무 흥미진진한 얘기가 꽉 차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박사님 오늘 모시고 최근에 이 분야에 대해서 워낙에 한국 사회에서 관심이 많이 있고 앞으로도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좀 책 써머리 겸 그리고 오늘의 한반도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좀 나눠볼 겸 해서 모셨습니다. 이 책 출판하셨는데 일단 간단한 책 소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제목은 좀 딱딱한데요. 그냥 학자다 보니까 그냥 이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얘기 이렇게 해서 이제 북한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자라는 취지로 제가 지은 겁니다. 제가 지어서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2007년에 박사학위를 받고 좀 딱딱한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연구하면 할수록 너무 사람들이 모르는 얘기인데 재미있는 그리고 미래와 관련된 얘기가 많다 싶어서 역사학자지만 좀 최대한 쉽게 써보자라고 해서 월간지에 이제 연재를 했었습니다. 에피소드를 보는 북과학기술사 해서 글을 썼는데요. 한 3년 썼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과학기술자들의 독특한 이력, 뭐 혹은 그들의 행적, 이게 다 일제 시기부터 넘어오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도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썼고, 그리고 나중에 지나니까는 이제 제가 북의 최근의 얘기를 몰랐는데 최근의 뉴스들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옛날 50년대, 60년대 북한의 흐름과 최근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됩니다. 뭐 기본적으로 최고 지도자가 2명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도 개성성 연결돼서 가고, 그 다음에 계속 강조하는 것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발전 이런 걸 강조를 하기 때문에 오늘날도 비슷한 흐름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의 최근의 흐름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컬럼으로 좀 더 긴 글로 많이 썼습니다. 하면서 그때 제가 뭐 제 자랑 삼아 얘기하면은 광명성 3-2호가 재발사된다는 걸 쓴 유일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4월 달에 폭파됐을 때 고소하다. 그럴 줄 알았다. 드디어 이제 한계를 드러냈다 했는데 과학기술적으로 보면 당연히 만들어 놓은 걸 바로 고쳐서 바로 할 건데 남한이나 일본을 보면 한 10개월 이내에 다 재발사하니까 1등 좋아하는 북한은 당연히 더 빨리 할 거다라고 예언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쏜다는 것뿐만 아니라 왜 쏠까? 북한이 경제도 어려운데 왜 미사일을 자꾸 집착해가면서 쏘냐? 이 얘기를 이제 매몰 비용. 쏘아서 실패하면은 전부 다 무산이지만 쏘아서 성공하면 기술 수준에서 우위를 걷고 명성을 얻기 때문에 경제에 도움이 되니까 오히려 더 쏘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 이제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다른 시각으로 북을 보니까 사람들이 뭐 괜찮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쭉 담았습니다. 그래서 다 담지 못하고 2권, 3권 이제 계속 나올 예정입니다. 네, 과학기술로 북한 읽기 1권인데요. 1권을 보니까 이제 크게는 3가지 분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에피소드로 본 북한 과학기술의 역사. 이것도 정말 사실은 굉장히 재밌는 우리가 좀 궁금해할 만한 것들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뭐냐면 이런 거죠. 설리마 운동이라든지 뭐 그 기술혁신 운동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이 과학기술적 측면에서 좀 바라보면서 쓰신 것도 있고, 그 2부에 또 가면은 북한 과학자 인물 열전 이래서 북의 이제 과학사에서 굉장히 이제 특기할 만한 인물들을
이렇게 한 8명 정도를 해서 각계 다 다른 분야예요. 네. 다 다른 분야. 여기 보니까 경락도 이 분야에서도 아, 예. 다루셨어요. 지금도 유효한 네. 사람들이 네네네. 재미있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로 북한의 오늘과 내일 읽기 이렇게 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뭐 CNC라든지 막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인공위성이라든지 EMP탄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한 이야기들을 좀 담으셨는데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목을 잘못 지었어요. 예. 제일 재미없는 북한과 과학기술과 역사를 다 연결해서 쉽게 네네. 써야 되는데 네. 이게 잘못 지었다 이게 생각합니다. 반전의 도서. 화장실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들어가서 딱 네. 한 꼭지를 딱 보고 나오면 네네. 속 시원한 예. 그런 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일부에서 보면 에피소드로 본 북한 과학기술의 역사 이거를 보면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노동력 착취라든지 그 사회 특유의 이런 측면에서 펼친 약간 권위주의적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약간 과학기술적 측면에서 접근한 것들이 좀 있어요. 과학기술적 접근보다는 이제 네네. 저는 역사학자라서 그 당시 네네네. 있었던 맥락을 뒤져보니까 예. 사료나 이런 걸 보고 경제 발전이 과연 어떻게 했을까? 50년대 보면 노동력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네네. 거기다가 자본도 당연히 부족했을 거고. 근데 50년대 후반에 북한의 경제는 뭐 30% 40% 성장을 보인단 말이죠. 네네. 이거 어떻게 했을까를 들여다 보니까 계속 나오는 것은 혁신입니다. 기술을 어떻게 혁신해서 적은 투자로 효율을 높일 건가? 그걸 고민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천삽 뜨고 허리 한번 펴고 뭐 새벽별 보고 뭐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드물고 제가 본 사료에는 별로 안 나왔고요. 오히려 어떻게 해서 기술을 바꾸고 노동자들의 제안을 어떻게 현실화 시켜낼까 이 얘기가 많아서 굉장히 자료를 많이 뒤졌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빼놓고 봤던 과학기술적인 얘기를 촘촘하게 봤죠. 그래서 철강 분야부터 해서 다양한 분야를 보니까 전부 다 혁신을 했어요. 그래서 혁신의 결과로 천리마 운동이 천리마 자급방 운동이 됐다. 뭐 그게 제 박사 논문의 주제였습니다. 네네. 그걸로 이제 박사 논문까지 쓰시고 했는데 보니까 이제 올해 그 7차 당대회가 북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네. 굉장히 많은 관심을 모았었는데 세계적인 이목을 모았었는데 과학기술 강국 요 네. 굉장히 강조가 됐단 말이죠. 근데 네. 책에서도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50년대 그 사실 전쟁 네. 직후 그리고 전쟁 직전에도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을 이렇게 모시려고 노력을 했었잖아요. 예, 보통 그래서- 포섭한다고 그러죠. 네네. 꼬시려고 막 이렇게 네네. 노력을 했죠. 그래서 납북? 월북 유도도 막 납북 월북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한국에서 주로 이제 납북이라고 막 얘기하는데 그래서 과학기술자들 굉장히 많이 중시했다는 게 있는데 오늘날까지 그렇단 말이죠. 그게 이제 과학기술 굴곡이 한 번 강국.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40년대, 50년대, 60년대까지는 과학자가 너무 적었죠. 여기서 이제 민족적인 그 흐름이 있는데 일제가 교묘하게 교육 정책을 조절을 해가면서 조선 사람은 고등교육을 그 중에서도 이과 교육을 못 받게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해방될 당시에는 대학을 나온 특히 이공계 쪽에 대학을 나온 사람이 몇백 명 수준밖에 안 됐던 겁니다. 근데 그 대부분이 또 남쪽에 다 있었고요. 그래서 해방돼서 38선이 쫙 갈리면서 남북이 갈리니까 북에 공업시설을 다 있는데 그 공업시설을 운영할 지식을 가진 사람은 남쪽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만들었던 북조선 중앙연구소라고 있었는데 그 연구소가 운영이 안 될 정도로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남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차피 같은 조국이니까라고 꼬시면서 집과 뭐 일처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 데리고 간 거죠. 그래서 1차, 2차, 3차까지 가서 전쟁통까지도 올라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북의 초창기 과학자를 다 만드는 거죠. 네네. 근데 60년대 이제 반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저는 과학기술 정책의 후퇴라고 저는 꼭지에서 썼는데 종파 사건에 과학자들을 검열하고 혹은 사상 교육을 담당했던 사람이 종파 사건에 연루가 돼요. 2차 종파 사건이라고 하는 박금철 이효순 사건이 67년에 벌어지는데 그때 이제 부각되는 게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때 그걸 잡아내서 부각이 되는데 그때 사상성을 의심받죠. 그러면서 이제 과학자들을 이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한 15년 정도 가요. 그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80년대 가서 반성하죠. 당 정책을 반성하는 게 거의 없는데 우리는 과학자를 너무 홀대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과학자 중시 혹은 과학기술 중시 사상으로 이어집니다. 네네. 그래서 대체로는 이제 어쨌든 이 건국 초기부터 계속해서 과학
과학기술 중시를 계속 놓지 않고 왔었는데 뭐 중간에 68년부터 80년까지 약간의 그런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과학기술을 강조하고 그 정책을 계속해서 지속해온 그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어째 보면은 과학 기술을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인데 과학 기술을 우리로 보면은 그냥 이론 혹은 사상, 학문으로 보면 그냥 자연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 뭐 이렇게 보면은 이성적인 거죠. 그래서 학문이고 사상이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쪽에 보면은 그걸 생산성을 봅니다. 생산력이 극도로 발전했을 때 공산주의가 나온다라는 거에서 생산성이 극도로 발전하는 조건에 기술 혁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술력이 쫙 발달되고 생산력이 극대화될 때 이제 인류 평화, 노동 해방 이런 게 온다라는 건데 그 측면에서 북은 과학기술을 본 거죠. 게다가 약소국에다가 다른 것들이 의지할 게 별로 없으니까 과학기술을 통해서 기술 혁신을 통해서 경제 발전, 생산 발전 이게 자기들이 이상으로 가는 뭐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걸 꾸준히 추구한 그 흐름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사실 미사일 발사라든지 핵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된 보도를 보면서 한국 사회에서도 북의 과학기술 다시 보는 이제 다시 보게 되고 다시 인식하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되고 있어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사실 한국 사회는 약간 대북 우월감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약간 경제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뭐 비교 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의식이긴 한데 계속해서 이제 대북 우월감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군사적 부분이라든지 인공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거 생각보다 과학기술이 꽤 발전돼 있는데 이렇게 좀 사람들이 새롭게 보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박사님은 요 과학기술사와 관련해서 연구를 꽤 해오셨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렇죠. 북한의 그러니까 과학기술의 능력을 우선순위로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그 서열매기기죠. 몇 등 정도 되겠느냐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분야별로 몇 등을 그러면 어떻게 해서 수치화시키느냐가 달라지는데 근데 수준으로 보면 북한의 과학기술적인 그 내용이 꽤나 높이 발전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수준을 이제 여러 가지 버전을 볼 수 있는데 사람으로 보면 과학자들의 수준이 높으냐 그럼 어느 정도 되느냐를 보면 어릴 때 경시대회 같은 데 나가서 올림피아드 가서 성적 받아오는 게 꽤 높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학습 능력이 뛰어나서 외부에서 강연을 하러 들어갔던 사람들이 그냥 가르쳐 주려고 하다가 토론을 하고 나오는 상황. 그리고 지원을 해 주려고 들어갔던 사람들이 뭐 가르쳐 주는 것보다 그냥 책만 갖다 주면 잘하더라라고 하는 증언. 그것도 분야별로 다. 그다음에 완성된 기술로 보면은 원천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로 따지면 로열티 같은 게 북이 가지고 있느냐를 보면 국산화를 계속 강조하는 흐름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게 있는 거죠. 외부에서 도입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첨단 기술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걸 가지고 보면 인력이나 그다음에 시스템이나 그다음에 그 완성된 기술의 수준을 보더라도 꽤나 발전돼 있다. 근데 요걸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런 얘기해서 좀 하지만은 과학기술하고 독재는 좀 친화력이 강해요.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한쪽으로 몰아줘야 되니까 방향을 잘못 잡으면 굉장히 위험하지만은 방향을 잘 잡으면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래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자유로운 학습 분위기냐 아니면 바른 정책이 지향이냐라고 보면은 어느 게 우울인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우선적인 거는 지향을 바로하면서 돈을 많이 주는 게 과학기술 발전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된다라고 했을 때 최근에는 좀 방향을 잘 잡아서 효과를 낸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막 그 인공위성이라든지 미사일 뭐 이런 화성 10호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개발한 사람들이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라는 그게 무서운 얘기들을 거죠. 예, 예.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다고들 하나요? 예, 예. 예. 여기 책 표지도 예. 예, 요거 약간 과학기술 중시 정책을 좀 볼 수 있는 거다 이러면서 이제 사진으로 많이 내돌리는 예. 과학기술 전당. 네, 모습이죠. 예. 예. 이 과학기술 전당이 이제 과학기술과 관련된 모든 그 기관을 합친 거거든요. 그 옆에 높이 솟아 있는 그 빌딩이 이제 호텔이고요. 네네. 가운데 있는 게 이제 과학관, 과천에 있는 뭐 그 과학 전시를 해서 학생들한테 학습을 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열람실, 그 다음에 도서관, 그 다음에 회의실, 영화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갖춰져 있는 거죠. 네네. 그 다음에 우리한테 좀 약한 사람들이 어떤 생산에서 걸려 있는 기술적 문제를 물어보고 싶을 때 보통 우리는 아름아름으로 주위 사람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뭐 기술 지원 단체에 가는데 여기는 저희 가서 물어봅니다.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그 안내하는 분들이 직원들이 그거는 어느 대학에 누가 잘합니다.
그래서 연결시켜주고 하는 그 네트워크까지도 담당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죠. 네네. 네. 그러니까 과학과 관련해서 어쨌든 이게 뭐 지식이 총체화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상징적으로 예. 보죠. 그래서 네. 인터넷 강의도 이제 같이 하고 네. 있는 시기죠. 인민대학습당에서 과학 분야를 좀 크게 띄워서 현대 버전, 현대 버전이라고 버전으로, 봐요. 예. 인민대학습당에서 이제 여관, 옛날 같으면 여관, 그다음에 통고사 기능까지 네네네. 다 합쳐서 실제로 통고사 기능들이 이제 이쪽으로 이관됐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예,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화성시포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네. 관련해서 언론에 또 많이 나오셔서 예. 말씀 많이 해주시고 했는데 이 이후에 사실 한반도가 지금 요동치고 있는 그죠. 상황입니다. 예, 네. 그래서 화성10호 발사 성공했습니다. 예, 성공했다는 거는 이제 초반에는 머뭇머뭇했지만 성공했다고 이제 미국에서도 확인을 하고 한국 언론에서 다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 그 반향이 계속 네. 일고 있는데 이 발사 성공의 의미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좀 한마디로 네. 좀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로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이제 물리학을 전공해서 과학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입니다. 네네. 과학을 잘 알고 무기 쪽을 잘 알고 그런 건 아닌데 북한 전공자 중에서 과학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수학과학 싫어하잖아요. 이과 중심으로 한다고 하지만 맞습니다.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뭐 이런 게 겹치는데 저는 그러지 않아서 이제 좀 봤죠. 그래서 군사 무기 쪽은 제가 그렇게 잘 모르지만 뭐 다 또 물리학 기반으로 움직이니까 참거짓 정도는 제가 알 수 있는데 화성 10호 이전까지 공개된 걸로 보면 무기화의 마지막 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ICBM. 여기서 와서 대기권을 이탈했다가 2만 킬로 정도 넘어가서 다시 대기권을 들어와서 땅에 가서 원하는 지점에서 폭발하는. 그럼 이게 유도를 해야 되고 대기권이라고 하는 굉장히 다른 층을 돌파를 했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서 유도하는 장치와 그다음에 대기권을 나가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은데 들어오는 게 문제인데 이 들어오는 쪽이 공개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3월에 그 기술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상에서 시험하는 걸 나왔는데 또 다 야유를 보냈죠. 네. 지상인데 뭐 아직 그게 완벽하지 않아라는 측면에서 이제 이번에는 그걸 보여주는 ICBM을 쓰지는 않고 그냥 수직으로 딱 쏘아서 정말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건데 우리는 100km를 너무 우습게 보는데요. 거의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00km, 상공 100km를 넘어가면 공기가 없어요. 0.0001% 정도의 기체 분자들이 그냥 떠도는 정도라서 100km를 넘어가면은 대기권을 이제 나간 겁니다. 그럼 그 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는 100km부터 열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하죠. 그때 나갔다가 들어올 때 그 열을 견디면서 조절을 해야 돼요. 영화에도 보면 대기권 나갔다 들어오는 우주인들이 나오면 이게 통신이 안 돼서 어디로 간지 모르고 막 안절부절하는 십몇 초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극복한 거죠. 게다가 탄착 지점이 어디라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안정적으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통제도 했네. 그래서 그거의 첫 번째 의미는 공개되지 않았던 대기권 이탈과 다시 재진입 기술을 성공했다는 걸 공개를 했고요. 또 하나 무서운 거는 이거는 이제 위작일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공개하면서 실제 미사일이 아닌데 큰 미사일처럼 보이는 모형을 전제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게 다 미사일이라고 전제를 하면 공개한 제일 큰 거 그다음 거였어요. 네. 그래서 넘버 3였던 거예요. 넘버 3 가지고 성공해서 자 이제는 다음 버전도 성공할 수 있다. 만약에 수틀리면 아마 그것도 네. 공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게 아닌 세 번째 것만 써가지고도 이제 공개 나갔다 들어오는 건데 그 속도가 또 어마어마하죠. 마하가 요새 막 나오는데 마하 20까지 넘어가는 수준이 속도가 됐고 땅에 떨어질 때도 마하 10인데 마하 10이 쉽지 않거든요. 그냥 눈 깜짝할 새 그냥 모든 것들이 휙 지나가는 수준이라서 따라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미사일을 미사일로 무기로 만들 수 없는 지점이 옛날 같으면 잠수함에 쏘는 거였는데 이제는 그 초고속 미사일로 봐야죠. 그래서 미사일로 막을 수 없다 했는데 이제 그걸 또 막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드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사드까지 얘기 나왔는데 어쨌든 그 이 이후에도 계속된 뭐 미사일 시험 발사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되고 있고 7월달에도 SLBM이라든지 세 개의 미사일 네. 시험 발사가 있었고 동해 쪽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만나고 있는 오늘 오전에도 1,000km를 가는 네. 예,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고 8시 한 30분 정도쯤에 이제 합참에서 좀 밝혔거든요. 네. 이런 것도 사실 이 과정 중에 좀 하나라고 보실 수 있나요? 근데 저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게 새로운 기술은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다양한 버전으로
똑같은 거지만은 이 각도로 저 각도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위협을 줬는데 위협을 안 받아들이니까 다른 쪽으로 위협을 주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냥 공개를 안 하니까는 모르는 거지. 그 안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했을 수도 있겠죠. 네.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어쨌든 이제 우리가 북한의 과학 기술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좀 늘 이 미사일, 인공위성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쪽에서 볼 수도 있죠. 네네. 왜냐하면 그거는 만들어져 있는 이제 완성품인데 미래를 얘기하는 거는 교육적이죠. 그래서 교육적이라서 북한의 교육을 들여다보면 앞으로의 북한의 과학기술 수준이나 변화의 가능성, 나아가서 경제발전 가능성도 예측할 수 있는데 북한의 교육은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북은 우리는 없어진 도농 간의 그러니까 도시와 농촌 간의 이제 교육 그 체제는 달랐는데요. 농촌 모내기 지원도 해주고 해야 되니까 좀 달랐는데 이과 문과 구분은 없었어요. 문과와 이과 구분은 우리로 따지면 자기 전문 분야를 찾아가는 것처럼 돼 있지만 솔직히 고등학생 때 물으면 너 수학 잘해? 아니요. 문과. 너 수학 괜찮아? 이과. 과학 좋아해? 아니요. 문과. 이렇게 선정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결핍의 요소로 문과를 선택하게 했고 그 친구들이 나중에 대학 가서 취직을 못했다 해서 이제 다 인생에 대해 열패감을 느끼게 하는데 지금 시대는 이과가 필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문명이라는 게 과학기술이 기본으로 가는 건데 그걸 우리는 못 따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고 있는 나라가 일제 지배를 받은 몇 나라밖에 없거든요. 근데 북은 이제 그거는 오래전에 이제 바꿔서 이과 교육도 양은 줄이고 목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식 경제 시대에는 그 과학기술적 재료를 자원을 혹은 데이터를 충분히 소화를 해서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그냥 떠드는 게 아니라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기르는 거라서 수학과학 교육이 굉장히 높아요. 시수의 비중으로 넘버 1, 2, 3 해서 따져서 5등 안에 과학기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수학, 물리, 과학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도 확 줄여서 문제풀이보다는 이론 중심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글쓰기 교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물리 문제를 풀어라가 아니라 물리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하라. 그리고 주장하는 글을 써라.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학기술 중시 교육이 완전히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과서를 보면 남쪽에서 나온 교과서하고 완전히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내용이 확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점인데 제가 이제 그런 폐해를 느끼면서 자랐는데 뭔가를 잘하려면 어디 가서 1등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잘하려면 우리나라 대표 선수 가서 1등 하면 잘하는 걸 착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대회에 보내서 상을 받게 합니다. 근데 그게 과연 우리나라 전체가 잘하는 걸까? 솔직히 몇몇을 잘 길러가지고 상을 받을 수는 있거든요. 이제 그거보다는 전체적 수준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그리고 추세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인데 우리는 시간을 너무 많이 늘려서 거기에 몰입해서 가게 하니까 의미를 모르고 길을 헤매게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근데 북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당대에서 비판을 했던 한 3가지 지점 중에 하나가 교육은 기대에 반도 못 미치고 있다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방향성은 세계적 추세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양보다는 질로, 그리고 닫힌 문제보다는 열린 문제.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질문을 던져서 학생들 스스로 깨어나게. 문제는 이제 교사의 질입니다. 북도 교과서는 그렇게 바꿨는데 교사들이 다시 또 옛날 방식으로 다 가르쳐서 문제가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변화가 또 있긴 합니다. 네. 자, 이 책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책에서 북한의 기계공업 발전사, 네. 예, 이러면서 우주발사체 제작 기술 습득하기까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보면 북한의 그 위성 운반 로켓, 이게 사실 한국 사람들이 북에 대해서 알고 있는 가장 근접한 이걸 수 있는데 이 미사일 개발의 역사와 이 수준, 네. 예, 요걸 좀 설명을 해주시면. 우선 뭐 쉽게 얘기를 하면 인류 문명의 지금까지 온 문명을 보면 이제 금속을 다루는 능력이 발달하고 있는 문명이죠. 그럼 금속을 얼마나 잘 다루느냐에 따라서 이 문명의 첨점에 제일 앞에 서 있는 건데 그 금속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그냥 집에서 작동 안 하는 금속이라고 치면 망치 뭐 이런 것들처럼 네. 그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자력,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그다음에 이제 엔진을 쓰는 자동차, 그다음에 날아다니는 비행기, 그다음에 아주 빠른 속도로 다니는 제트기, 그다음에 대기권을 이탈했다 나오는 우주선. 네. 뭐 우주 발사체 이렇게 넘어간다면 이 우주 발사체가 최정점이 있는 거죠. 그럼 이걸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점점 없어지겠죠. 망치는 뭐 대부분 다 만들죠. 그래서 공구도 또 이제 정밀하게 만드는 게 문제긴 한데 여튼 점점 올라가는데 굉장히 정밀하게 숫자로 얘기하면 10의 마이너스 7승에서 8승 마이크로보다 더 작은 네, 그 정도 수준으로 정밀도를 보장을 해야 그 대기권을 넘어가서 진공상하에 넘어가더라도 안정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아가는 게 전 세계에서 몇 개 있을까를 재보면
우주 발사체를 스스로 만들어서 발사한 나라는 세계 10개국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스페이스 클럽이라고 얘기해서 우리나라 거기 이제 들어가냐 마냐 논란이 있는데 우리보다 앞서서 북이 들어갔죠. 그래서 우리는 10번째 좋아하는데 10위권을 우리는 뺏겼어요. 북이 거기에 들어간 거죠. 그러면은 이걸 만들 수 있으면 다른 것도 거의 비슷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정밀한 기계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이게 북의 지금 현실인데 그럼 북은 과연 옛날부터 그랬을까? 그건 또 아니더라는 거죠. 45년 해방될 때 남북이 갈렸고 일제에 의해서 남북이 하나의 경제권이었는데 갈리면서 남북이 갈려졌는데 북에서 대부분의 공업시설이 있었는데 딱 한 분야 기계 분야만 경성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상파설 갈리면서 기계 분야만 빼놓고 나머지 다 북에 있으니까 고장나면은 수리 보상을 못하는 게 북한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고 무던히 노력했고 한국 전쟁 때 피난 가면서 그 기계를 메고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게 그것 때문이거든요. 고장나면 못 고치니까. 그런데 북은 60년까지도 해방 전 상황을 극복을 못해요. 그래서 다른 분야보다 더 뒤떨어진 게 기계죠. 그래서 70년대도 기계 분야가 뒤떨어졌다는데 80년쯤 되면서 대형 냉동선을 만들고 그럼 80년 넘어가면서 김정일이 들어오면서 이제 정밀화, 대형화, 고속화 기계를 만들자라고 하면서 새로운 붐을 일으킵니다. 그걸 제2 공작기계 새끼치기 운동 이렇게 합니다. 60년에 첫 번째 공작기계 새끼치기 운동은 기계 보급량, 양적인 팽창이었다면 80년대는 이 질적인 성장을 도모한 거죠. 그때 발전돼서 시작한 게 CNC. CNC의 원조에 해당하는 게 NC가 그때 만들어져요. 그래서 처음에 대량 생산 체계를 만들었는데 사회주의권을 만행하면서 이게 무산됩니다. 그래서 저도 사라진 줄 알았더만 그게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90년 후반에 CNC라는 형태로 나타났고 2009년에 갑자기 돌발적으로 첨단을 돌파했다. 그러니까 고급 CNC가 북에서 나온 상품으로 개발돼서 나오죠. 그래서 그 CNC가 있어야 우주 발사체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또 똑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기계 그 제작 능력은 80년대 이후에 급격하게 성장을 했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책은 김일성보다는 김정일의 업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이 CNC와 관련해서 사실 CNC를 이제 그 북에서 CNC 기술 첨단을 돌파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노래도 부르고 막 이런 난리가 났었는데 난리가 났죠. 네네. 근데 한국도 그 CNC 기술이 상당하다고 그때 당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동시에 가는데 어쨌든 상당한 이렇게 순위권 안에 들어가고 있는 이제 한국에서는 근데 이게 왜 네, 거기, 우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CNC를 짤막하게 소개를 하면 도장 가게 자기 이름 넣으면 컴퓨터가 직 하는 게 아주 저급의 네네. 3차원 그 3축 CNC인데 싸요. 한 100만, 200만 수준인데 그걸 넘어서는 이제 기계를 만드는 기계, 컴퓨터로 조정하는 거라서 사람이 조작하는 것보다 빠르게 정밀하게 그걸 만들어내는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사람은 기술 수준이 낮아야 되죠. 그냥 버튼만 누르면 되니까 잘 작동하는지만 보면 되니까 그걸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의 수준도 많아지고 사람도 많아지고 수준 낮아지고 그다음에 원료비가 적게 드니까 투자되는 그 비용이 적게 들고요. 근데 생산품은 많아지고 고가가 되고요. 그래서 CNC를 개발을 해야 정밀 기계 공업이 발전을 하는 게 첫 번째인데 남한도 1990년대 IMF 직전까지는 저 창원 지역의 하나의 업체에서 CNC에 들어가는 모든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IMF 들어가면서 이 업체가 세 개로 분할이 됩니다. 그래서 CNC에서 이제 여러 가지 파트가 있는데 그 파트들이 다 다른 회사로 이제 갈라지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도 모르겠고요. 하나의 회사에서 모든 분야를 다 할 수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제 콘소시엄을 묶어가지고 발전시키겠다가 2000년대 이전 정부에서 계속 성장 동력을 잡았던 거죠. 그래서 북이 2009년에 첨단을 돌파했다고 했던 그 CNC 수준이 남한에서 보고서 나올 때 그 정도 수준하고 거의 비슷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남한도 발전했다면은 비슷한 수준을 갔는데 문제는 그거죠. 남한에서 만드는 건 아무도 안 쓰는 거죠. 제품에 대해 신뢰도가 없으니까. 이게 만들었다고 치는데 이게 10,000시간 이상 가동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보장이 안 되는데 북은 어쨌든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막 쓰고 데이터를 만들면 또 되는 거기도 하니까 자기 안에 쓰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격차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기술 수준이 상당히 상급이라고 들었는데 결과물과 관련해서는 왜 다른가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네. 뭐 여러 가지 그 IMF도 이유가 있었네요. 그치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는 굉장히 많이 투자를 네.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네. 연구 많이 하고. 그 책에서 보면은 이 부분 굉장히 많은 관심 가질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다. 예. 네, 핵전, EMP탄 그리고 경제발전 전략 수정 이러면서 요 이제 끝 부분에 가서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할 것 같아요. 여기 부분에 좀 내용을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시면. 예, 우선 핵과 관련해서 네. 사람들이 굉장히 얘기가 많은데 핵은 북에서 이제 이미 4번을 시험을 했죠. 실험이 아니라 이제 시험 만들어진 걸 갖다가 제품을 가지고 테스트하는 걸 이미 해서 그게 얼마의 핵물질이 들어간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북은 뭐 10kg를 썼다고 주장하고 미국에서는 2kg를 썼다고 주장하면 8kg의 오차가 생기잖아요. 그럼 4번을 해버리면 32kg 정도의 오차가 생겨서 그 정도면은 아무도 검증 안 되는데 핵무기를 작게는 3, 4개, 많게는 10여 개 이상 만들 수 있는 게 되는데 검증이 안 되게 되죠. 마치 비자금과 같이 장부에는 다 맞는데 뒤에 돈이 뿅 남아 있는 것처럼 비자금이 있기 때문에 비핵화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과거 핵을 동결시키는 게 이제 기본이고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은 과거 핵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진짜 얘기일 것 같고요. 그리고 북은 이제 핵을 가지려냐 마느냐의 기로에서 핵을 가지기로 했죠. 그래서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게 핵과 경제 병진 노선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얘기할 때 많은 학자들이 핵을 가졌다고 해서 국방비가 줄지는 않는다. 세계적 사례가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 세계적 사례는 몇 개 안 되는 거죠. 핵 보유국이 5개, 비공식적인 게 10개밖에 안 되는데 그 나라들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것도 좀 비현실적인데 북은 3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핵을 갖게 되면 더 투자하지 않고 우리 국방력은 유지가 된다. 즉 추가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작년부터 내부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문헌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이제 아까운 자원들을 국방비에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 돈과 인력과 그다음에 자원. 그럼 그 아까운 걸 다 국방에 투자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거꾸로 딴 데 돌렸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북한의 3년 내 북한의 그 급변하는 경제 모습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자원, 돈이 어디서 왔느냐를 보면 국방비에서 돌렸을 수도 있겠다. 가능성이 없을 수는 없는 건데 그게 크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핵을 갖게 되면은 핵을 가질 때 돈이 제일 많이 드는 거는 옛날에 맨하탄 프로젝트에서는 핵물질 보유였거든요. 그럼 그 전에 이미 핵물질 다 보유했고 그다음에 모델 만들 때 모델을 생산할 때 이제 시험을 막 해야 되니까 그게 어려운데 북은 이제 이미 선언을 했죠. 전부 다 모델을 다 완성을 해서 우리는 다 완비되었다. 그리고 이제 개량을 한다라는 수준이기 때문에 돈은 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럼 이걸 더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고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보유만 한다면은 돈이 더 추가 투자는 안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다른 쪽으로 돌리게 되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당대에서 나왔던 게 원유를 적극 개발하겠답니다. 왜냐하면 70년대 개발했던 원유를 이때까지 개발하지 않다가 이제 개발한다는 얘기는 핵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전쟁의 소용돌이에 말려들지 않을 수도 있겠다. 전비는 증가하고 국제적 분쟁은 발생하겠지만 자기 땅에 미사일을 떠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이제는 원유를 캐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5년 내에 원유 생산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북한의 경제는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제 발전 전략에서 수정이 핵하고 같이 가는 이 흐름에서 시너지가 생길 수도 있겠네. 근데 아니 이거는 또 다르게 보면은 핵 쪽으로 몰입하다 보면 또 다른 경제가 무너질 수 있어서 경계를 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가 어디 쪽으로 넘어갈지는 줄타기 하는 것처럼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네네. 그리고 저는 이거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핵과 EMP탄 이거를 마치 수준이 다른 문제, 더 개발되는 문제 뭐 이런 걸로 좀 바라보고 EMP탄이 실제 뭐 사용될 수 있다거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거나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 EMP탄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계신 건 아니죠? 아니 뭐 그런 차원도 있는데요. 저는 네네. EMP탄이 특별하다라고는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미 전쟁을 시작되었다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뽑은 이유는 핵은 남의 땅에다 쓸 수 없는 무기예요. 네. 그러니까 자핵인 거죠. 나 이 정도 무기 가지고 있어라고 자기 땅에만 쓸 수 있고 땅 속에서만 쓸 수 있지 공기중에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공기 중에 썼을 때 또 다른 효과로 나는 것 중에 하나가 EMP탄인 거죠. 네. EMP라는 게 기본적으로 전자기파를 뜻하는 건데 요거는 이전 단계 중성자탄이 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라늄이나 플루토늄과 같이 핵 분열 혹은 수소탄 같이 핵 융합을 해서 아주 많은 에너지를 발생해서 다 태워버리면 망가뜨리고 나서 다시 재건하는 것도 이제 일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없이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게 중성자탄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무생물은 영양 안 먹고 생물들만 다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약간 이제 물질들이 이제 사라지는데 전자기파를 땅 터뜨리면 전자기 유도 때문에 전선 속에서 이제 과전류가 흘러서 다 타버립니다. 전자기기만 다 타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사람은 다 살아남아 있는데 전자기기 이제 사람도 살 수 없는 거는 쇠심 박은 사람들은 몸이 뜨거워지겠죠. 쇠에다가 에너지가 확 들어가 버리니까 우리가 그 엑스레이 통과 못 하지 않습니까? 쇠심 박은 그 사람들은. 생각을 못 해. 예, 그런 사람들 위험한데 그냥 그 날것 그대로 있는 사람들, 태어난 대로 있는 사람들은 그냥 안전한 거죠. 그러면 터트려도 방사선 낙진이나 그 다음에 폐허가 된 모습이 아니라 그냥 사람만 전자기기만 없어진 거죠. 네, 생물체는 안전하니까 그걸 노린 그냥 쓸 수 없는 무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핵 전쟁 국면에서 음. 그나마 그런 음. 정도를 상상하는 게 가장 마음이 좀 편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비행비탄에 대한 기대와 북에서도 비슷하게 네. 얘기를 했죠. 그리고 네네. 미국에서도 비슷하게 얘기를 해서 이거는 기술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네네. 원래는 핵 폭탄이 일어나면 전자기파가 발생하게 돼 있으니까 네. 그걸 극대화시키기 위한 터지는 지점, 상공 몇 킬로, 그다음에 터지는 그 시점,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것도 쓸 수 없는 거죠. 유사시에 쓸 수 있다라고 개발하는 거라서 전쟁은 뭐 냉전하고 또 다른 차원의 냉전이죠. 쓸 수는 없지만 무기는 어마어마하게 개발돼 있으니까. 네네. 저는 안타까운 게 무기를 무기로 막으려고 하는 그 흐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무기는 전쟁을 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전쟁을 막을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죽일 수 없어. 그러면서 대화를 하면서 싸우지는 말자. 그렇게 나갈 수 있어서 저는 법적으로 우리나라 그렇게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무기 구입비의 몇 %는 평화통일 사업으로 써야 된다. 이런 법을 만들면 좋겠어요. 그게 원래는 저 나토에서도 하르멜이라는 사람이 만든 그 독트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쟁 준비와 평화 통일 혹은 대화의 준비를 같이 가는 것. 그래서 사드 반대에 대해서는 남북 대화나 혹은 평화 협정 이게 훨씬 더 대비되는 효과라고 보죠. 근데 우리는 전쟁 준비에는 돈은 어마어마하게 써요. 근데 전쟁이 끝났을 때 혹은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그 흐름으로 지원하는 돈은 너무너무 적은 거죠. 사람한테 투자 안 하고 무기한테만 투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문제는 그 전쟁 준비에 어마어마한 돈을 쓰는데 그 실효성과 실제 그 무기들이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이제 국민들한테 넘치게 되었다라는 것이 근데 또 한편 굉장히 안타까운 예, 그것도 전부 다 과학이라는 건 객관성이거든요. 예. 무당이 대상으로 삼는 귀신이 과학의 학문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안 보이고 무당한테만 보여요. 객관성이 담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사드도 저는 이거는 귀신학과 같은 거. 네. 우리한테는 알 수 없는 데이터를 저쪽에서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주장을 해요. 그러면 그게 아니야라고 하지만 저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 그럼 저쪽.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 집에 귀신은 안방에 있어. 가보니까 없는데 아니야. 화장실에 있어.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국면이라는 거죠. 사드는 귀신과 같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정보가 싸우는 거죠. 사드를 막을 게 아니라 그게 뭐 전자기파가 어떻다는 게 아니라 도입되는 자체가 우리한테는 재앙이고 그럼 우리가 어떤 노력했냐 반성을 하게 되는 저는 그 계기라고 봅니다. 네네. 청와대는 계속 괴담을 유포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얘기들을 하면서 이렇게 국민들 분열시키고 있다. 정치권에서부터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사드라는 것이 약간 그 뻥이죠. 괴담의 핵이지 않습니까? 저 사드 실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데이터도 안 나오니까 제가 그건 검증할 수가 없어서. 어쨌든 귀신학계 그 꽂히셨네요. 예, 귀신학계 이건데 내년까지 배치하겠다고 했어요. 네, 미국과 되겠습니까? 한국은 안 될 거라고 보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뭐 미래를 예측하는 건 또 귀신을 다루는 무당들이 하는 일인데 잘은 모르겠지만 또 결정권은 그쪽에 있으니까 하겠다면 또 하겠죠. 근데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안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네. 자, 그걸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요. 예. 사드를 도입하는 비용 이 2조라고 하거든요. 네. 우리는 조 넘어가면 이제 이게 머리가 멈추니까 그냥 맞네 이 정도 수준인데 우리나라 예산이 거의 대부분 400조 정도입니다. 네네. 근데 국방비가 지금 40조거든요. 한 해. 네. 이 40조 정도인데 우리가 한 해 태어나는 아이들의 수가 40만 명밖에 안 돼요. 엄청나게 떨어져서 네. 뭐 옛날에는 60만, 70만까지 넘어갔는데 지금 만도 안 되는데 이 두 개를 따로 보지 말고 40만 명한테 그 40조 국방비 40조를 만약에 나눠준다면 한 사람한테 얼마가 돌아갈까요? 나누기 안 되잖아요, 그죠? 1억입니다. 네, 60도. 40만 명한테 1억씩 주면 40조가 돼요. 그래서 국방을 하지 말고 그냥 모든 사람들한테 국방 안 할 수 없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건 뭐 안 한다는 많으니까 그 돈이 아깝다는 거죠. 그 돈을 아이들한테 태어날 때마다 탄생 축하금을 주면
애 셋만 있으면 전세금이 나와요. 네네. 애 하나 키우는데 그 보험회사에서 졸업시키고 장가 보낼 때까지 2억 3억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1억을 정부에서 태어날 때마다 탄생 축하금으로 양육수당 10만 원이 아니라 1억씩 팍팍 주면 그날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거 국방비에다가 더 이상 투자하지 않긴 좀 어려우니까 줄이더라도. 그 동안에 이제 방산비리 음. 이렇게 축적한 거 있잖아요. 따로 음. 그것들 다시 환수해서 그죠. 그거는 따로 가야죠. 그거는 그걸로 써도 충분할 것 같거든요. 굉장히 넘쳐난 저는 약간 그 다르게 보는 게 네.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구분해서 보면 아, 과거에 했던 걸 뒤져서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네. 미래 국방비 40조는 매년 들어가게 돼 있고요. 또 다르게 하면 지금 그 실질 출산율이 1.2가 안 되지요. 네네.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한 게 향후 5년 동안 200조를 투자하겠다고 했어요. 이걸 높이기 위해서. 그걸 또 나눠 보니까는 한 해 40조예요. 네네. 그러면은 그냥 투자하려고 막 공무원 늘리고 하지 말고 그냥 태어날 때부터 이제부터는 1억씩 주겠다 하면은 제 생각엔 실질 아, 출산율 확 높아지지 않을까? 네. 좀 매우 꿈 같고 그게 우리나라 네. 지금 현실인 거죠. 꿈 같고 과격한 주장으로 아이 꿈 같은 얘기긴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너무 도움이 안 좋습니다. 되겠죠. 그런 그 딱 수치가 이렇게 딱 되니까 우리가 지금 또 하나 더 얼마나 될까요?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귀한 돈을 이런 데서 쓰고 우리 돈 있다는 많아요. 생각이 듭니다. 통일부에서 요번에 발표된 게 통일부 그 사람 월급 빼고요. 사업비가 400억이에요. 400억인데 올해 다 못 써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근데 네. 400억 1년 동안 400억인데 사드 도입하는 게 2조입니다. 나누면요 50배입니다. 네네. 즉 통일부에서 50년 동안 사업할 비를 한 방에 사드한테 주는 거죠. 네. 안 하면은 전국시 군도의 통일부와 같은 단체가 평화통일운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돈이 사드 하나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네. 그만큼 우리 돈이 많아요. 대단하네요. 돈이 많은 나라, 우리 부자 좋은 네. 나라입니다. 예. 네. 아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이걸 또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네. 네, 정말 실감이 나는. 일이죠. 네네 실감이 납니다. 지금 현대는 돈이 중요한 나라가 시대가 돼서 돈으로 계산해야 탁 꽂히죠. 네네네. 네. 꼭 막아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책을 앞으로 한 몇 권 더 나올 수 있을까요? 이제 계속 내릴 생각입니다. 저는 네. 글 쓸 때마다. 사실 저는 제 생각에는 그 강호재 네. 박사님이 이제 한 2권, 3권 정도까지만 쓰시고 네. 나머지는 네. 좀 여기 또 직접 가 계시고 서로 이렇게 남북의 과학자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우리 과학 영재들도 이쪽 동네 또 한번 가서 네. 그쪽의 영재들하고 좀 어울려 보고 이러면서 더 이상 이 책이 혼자 이게 독점하시는 분야 아닙니까? 이거 독점하고 계시는 분야인데 이 책의 독점이 이제 한 3편 정도까지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좀 이네요. 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구분하면 네. 과거 얘기는 또 계속 무궁무진하거든요. 옛날 네, 얘기는. 네. 그래서 그렇게 길러내고 네, 또 네. 현재 일어나는 거는 현재, 네, 미래는 또 미래대로 네, 네. 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저는 원래는 이렇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네. 남북이 교류 협력이 되면 과학기술 분야의 교류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쪽을 원래는 준비하고 싶었어요. 네. 예, 근데 막히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됐는데 네. 지금 제가 부록에 하나 야심차게 넣어놓은 게 네. 새로운 버전을 넘어가자. 네. 그 얘기를 좀. 예. 그래서 네. 남북 경협 2.0 앞으로는 어떤 흐름이 있을까 했을 때 뭐 방문도 하겠죠. 근데 방문은 일회성으로 그치니까 같이 협력해서 잘하자. 그게 지금 뭐 모든 정치인들도 다 얘기를 하는데 그럼 북한은 어떤 역할이 있냐 했을 때 두 가지를 얘기하죠. 노동력, 값싼 노동력과 양질의 값싼 자원 얘기하는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네. 식민지가 딱 그 역할입니다. 싼 노동력을 제공하고 원료를 제공하고 그러면은 본국에서 상품을 만들어서 그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처. 북한을 식민지화할 거냐라고 보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근데 북한이 과거에는 그 비슷한 흐름을 뭐 평화통일운동을 해서 받아들인 게 이제 개성공단이고 남북협력 사업이었는데 꽤나 많이 발전을 했었어요. 근데 다 중단됐는데 앞으로는 북한의 기술을 활용해서 북한의 기술은 이게 고립되어 있는 나라다 보니까 최첨단 아니더라도 그 산업 분야별로 굉장히 독특한 것들이 많이 살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기술들을 발굴을 해서 근데 시장 경제를 잘 모르니까 우리가 도와줘서 마케팅을 하고 자본이 있어야 되는데 자본이 없을 테니까 우리의 자본으로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면 이건 서로 윈윈이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자원 얘기할 게 아니라 북한에 있는 독특한 경쟁력이 있는 기술을 찾아내서 협력하자. 남북이.
그럼 그걸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자가 제 어쩌면 주장이고 앞으로 미래를 밝히는 길이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을 다음 버전으로 발전시키자. 네. 누구는 그래요. 정부도 3.0인데 왜 남북 경협은 2.0이냐. 그만큼 뒤졌다는 주장입니다. 네. 북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를 좀 알아야지 네. 실제 이후에 경협은 이런 차원에서 진행되겠구나라는 전망도 나오기 마련인데 역시 이제 강호재 박사님이니까 이런 2.0 대안을 내신다 이런 생각이 네. 들고요. 많은 분들이 좀 이 책도 읽고 네. 박사님 좀 알아갔으면 그리고 아유, 여기 저도, 북한 새롭게 통일 가깝게 이렇게 그죠. 이게 부제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아니, 캐치프레이즈. 제가 내는 책의 목표입니다. 모토. 네, 이렇게 하셨는데 앞으로 그런 시대가 더 빨리 가까이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당연한 길을 놔두고 당연하고 굉장히 어쩌면 정말 쉬운 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드 배치하고 막 이렇게 맨날 싸우고 있는 것보다 쉬운 길인데 이걸 계속 이 길을 가지 못하고 70년을 헤매고 네. 있다는 게 참 많이 안타깝고요. 정말 바쁘신 와중에도 네. 이렇게 좋은 글들과 이렇게 방송과 아유, 강연과 이런 거 하시느라고 요즘 너무너무 고생 네. 많으신데 오늘 또 이 자리까지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